누군가를 위한 당신 말고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라.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 인생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은지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버드대학교 교육학 교수 토드 로즈의 집단 착각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이끄는 힘,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떤 모습인지 정말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것은 실제 100% 실화임을 먼저 밝힌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 밥이라는 한 남자가 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 그는 현재 70세로 둥근 얼굴에 딱 벌어진 어깨, 짧게 자른 백발 머리에 짙은 눈빛과 짙은 사투리 억양이 푸근하다. 그는 정말로 현명하고 사려 깊으며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교칙이 엄격한 학교에서 혹독한 훈련을 하는 스포츠 선수로 매우 만족스럽고 충만하게 살아왔다. 그의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과 명료한 사리 분별로 인해 유년 시절 동안 그의 부모는 속 한 번 끓여본 일이 없다. 그렇다. 그는 그 어느 또래보다 모범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근면했다. 그렇게 21살이 되던 해 그는 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야말로 찰떡과도 같은 결정이었다. 건강한 체구와 그가 얼마나 올바른지 보여주는 그의 얼굴은 경찰 그 자체였으니까. 역시나 그는 경찰 업무에 푹 빠져서 심지어 비번인 날에도 출근해서는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빳빳한 유니폼과 배지를 달고 반짝이는 신발을 신을 때면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그렇다. 이 도시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그에겐 너무 큰 기쁨이었음이 분명했다. 그에게는 그렇게 행운처럼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일찍이 찾아와 그를 감쌌다. 1975년 어느 날 너무 성실했던 탓일까? 밥은 본청으로부터 수상한 요청을 받는다. 젊고 열성적인 시골 마을 경찰 요원인 밥에 대한 소문이 본청에까지 퍼져 윗선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본청에서는 밥에게 즉시 이런 제안을 한다.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6개월 위장 근무에 차출될 의향이 있는가? 당시 밥의 마을을 포함한 뉴저지 일대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조직폭력 카르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밥은 역시나 주저앉고 그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다.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후로 밥의 주변 환경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빠르게 변했다. 곧바로 연방수사국 FBI와 손을 잡고 특별 프로젝트에 착수한 밥은 주민들을 만나기보다 본청에 드나드는 일이 더 많아졌으며 보다 심오하고 어려운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일명 프로젝트 알파라는 이름의 대규모 팀, 그리고 목적은 간단했다. 유명한 범죄 조직에 잠입해서 범죄에 대한 증거를 싹싹 긁어 모으는 것. 위장 잠입 수사를 위해 밥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는 바비 코버트라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행세하기를 연습했으며 코버트를 위한 신분증, 주소까지 완전히 새롭게 갖췄다. 그는 정말이지 아주 큰 일을 맡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밥은 본래 나이보다 4살이 더 많은 남자가 되었고 13kg을 더 찌웠으며 콧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카락도 긴 곱슬머리로 바꿔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밥의 또 다른 이 정체성은 기존의 밥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코버트로 지내는 게 이제 완전히 익숙해진 어느 날, 그는 이제 제대로 범죄 조직들과 대면하는 트럭 운송업자로 취직한다. 여기서 밥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전직 범죄자였으나 지금은 FBI 정보원이 된 팻이 밥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자처하며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다. 팻은 밥에게 범죄자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밥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가르쳤다. 또한 본인의 연주를 이용해 밥이 조직 우두머리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게 밥은 한낱 트럭 운송업자로 취직했으나 어느새 조직의 눈에 띄어 하루 15시간 그들을 위해서만 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밥이 그 조직에 제대로 물들어갈수록 밥의 트럭에서 운송하는 대상물 또한 달라졌다. 처음에는 범죄 조직이 훔친 것들이나 전자제품 따위가 전부였다면 나중에는 범죄 조직의 생명줄을 다루는 정말로 위험한 무기 같은 것들을 운송하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 밥이 트럭 일을 하기 위해 빌린 사무실도 범죄와 단단히 엮인 공간으로 선택되어 버렸다. 그렇게 상황은 점점 더 어둡게 짙어져 갔다. 이 공간 곳곳에는 FBI의 귀가 심어져 있음과 동시에 조직의 아주 상투적인 욕설부터 농밀한 대화까지 모두 터져나오는 정말 영화 같은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범죄 조직이 수익의 몇 %를 가져가는지 혹은 어떤 잔혹한 일까지 하게 되는지 모든 것들이 도청되고 있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멋진 느와르 영화가 아니라 밥의 인생이고 현실이 아닌가. 이 모순된 공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애써 바꿔야 했던 당사자는 어땠을까? 밥은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이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살아남기 위해 더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되어야만 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밥은 허세와 냉혹함에 진짜로 익숙해져야 했고 실제로 익숙해져 갔다. 입은 점점 더 거칠어졌으며 그간 밥이 고수해오던 싱그럽고 건강함이 넘치는 몸과 피부, 머리카락은 하루가 다르게 푸석해져 갔다. 급기야 그의 성격도 조직원들과 함께 공격적으로 변했다. 물건을 던지는 일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며 남을 위협하는 동작을 취하거나 건들거리는 건 이제는 일도 아니었다. 그의 표정에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젊은 청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시골 경찰 시절 주민들을 따뜻하게 올려다보던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깔보는 게 더 익숙한 깡패가 된 것이다. 그는 지상 최악의 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생기 넘치던 그의 원래 정체성은 완전히 어그러져 이제는 자신을 진심으로 깡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밥이 너무나 일을 잘해서 FBI는 더없이 흡족해한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잘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의 내면의 정체성이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싶어 안달이 난 경찰 본부는 그렇게 밥의 프로젝트 계약을 몇 개월에서 몇 년으로 바꿔버린다. 밥은 이제 트럭 밀수업을 더 크게 확장하도록 압박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아예 그 범죄 조직 내 회사 하나를 이끌게 된 것이다. 그는 범죄 조직이 입을 법한 양복을 빼입고 링컨 마크가 새겨진 차를 탔으며 경찰대와는 다른 종류의 총을 소지하고 일반 시민들이 피해 다니는 그런 범죄자들과 농담을 나누며 그들에게 값비싼 식사를 능청스럽게 대접했다. 심지어는 거물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가족들과 어울려 저녁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밥은 점점 코버트로 사는데 더 익숙해져 갔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밥은 확신했다. 이 깡패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면 자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밥은 이제 더 이상 밥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코버트에 푹 빠져 살아가다가 자신이 원래 누리던 것들과 현재 모습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걸 하루아침에 자각한 그에게 불현듯 정신병이 찾아왔다. 그간 알게 모르게 쌓인 정체성의 균열에 둑이 터지듯 터져버리며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그를 짓누른 것이었다. 언제까지 코버트로 버틸 수 있을까? 두 정체성을 품어야 했던 무의식의 균열로 인해 한계에 달한 그의 심박수는 늘 높았고 잠에서 깰 때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부신이 한순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차를 탈 때마다 종종 심장마비가 왔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이 모든 건강 이상 징후를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싶었지만 평범하고 정직했던 30대 청년이 겪을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밥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코버트도 밥도 그 어느 정체성도 이 남자의 안에 설 자리가 없었다. 밥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중하게 가까운 원래의 정체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려 회복 불능 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그럼 그냥 코버트로 살으라고? 그런 인생은 저 밑에 무의식 깊은 어딘가에서 도저히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경찰직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러나 그만둘 때조차 그는 경찰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직의 기밀은 유지되어야 했으니까. 밥은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저라는 사람은 땅 위에서 살다가
갑자기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죠. 굳이 할 수 있는 일을 꼽자면 완전히 다시 살던가 아니면 죽던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 내 모습, 내 성격, 내 미래까지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줄 정말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밥은 상처를 입었다. 어디에? 정체성에. 정확히는 원래 자신이 믿는 모습과 현재 모습에 너무 큰 괴리감을 느끼고 무너진 것이다. 이것을 부조화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믿는 내 모습,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 이 두 가지에 당신이 수긍할 수 있다면 그 상태는 조화롭다. 우리는 이 조화로움에서 벗어날 때마다 반드시 내면의 갈등에 빠진다. 사실 모든 내면의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부조화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결국 원치 않는 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만 한다. 가령 거짓말로 내 모습을 합리화하는 식이다.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학생들을 모아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킨다. 학생들은 길고 지루한 실험이 끝난 후 제안을 받게 된다. 이 실험이 얼마나 짜릿하게 재밌었는지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 대가로 주어지는 돈은 1달러 혹은 20달러. 실험이 끝난 후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개별적인 인터뷰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20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진심으로 그 실험이 지겨웠다고 하는 반면 1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그 실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기억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페스팅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자기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걸 쉽게 인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1달러만 받은 학생들은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했겠죠. 그렇게 인지 부조화 상태에 놓인 이들은 부족한 정당성을 채워넣기 위해 자기 의견을 바꾸게 된 겁니다. 내가 재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로 재밌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은 그 실험이 지루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은 고작 1달러 때문에 자신들이 내뱉어 놓은 거짓말에 실제 현실을 끼워 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 뇌는 어떻게 작용할까?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신경과학자 조이 허쉬는 유명 작가 스티브 실버만을 영입해 부조화가 사람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했다. 흔한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fMRI를 이용해 뇌를 아주 샅샅이 살펴본 것이다. 실험의 첫 단계에서 실버만은 마치 전화로 신문을 받는 듯한 기분으로 본인 인생사에 대해 속으로 독백을 했다. 그리고 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조용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나는 결혼해 본 적도 없다. 나는 텍사스에 살고 있고 린다라는 이름의 여자친구가 있다. 사실 실버만은 텍사스가 아닌 뉴저지에 살고 있었고 린다라는 여자친구는커녕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으며 이후 만난 첫사랑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다. 실험 결과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한 대답을 했을 때와 거짓말을 할 때 두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한 생각을 할 때 그의 뇌는 완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자 뇌에서는 거의 전쟁 같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결과로 보아 코버트로 살아가야 했던 밥은 뇌에 정말로 깊은 흉터를 스스로 내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의 뇌는 당신보다 오히려 당신에 대해 더 잘 파악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평가는 지속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있으나 무의식 저 밑에서 올라오는 스스로에 대한 내적 평가로부터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긍정하는 모습이 내 안에 따로 있는데 현재 내 모습은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모두 부조화를 겪는다. 사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격 부조화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스스로의 욕망에 정직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 다소 냉소적으로 구는 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심지어 스스로에게 진솔한 것을 어리석고 순진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우리는 진심으로 믿는 바에 솔직해지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당신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실 당신 삶은 수천 개의 사소한 거짓말, 합리화, 가짜 행세로 너덜너덜해져 있다. 실제로 내면과 외면의 부조화는 당신이 자꾸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압박한다. 그래야 내면에서 부대끼는 감정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거울을 통해 보는 당신 모습, 남들이 부르는 당신의 직함 같은 것들이 당신 스스로 느끼는 당신에 대한 느낌이나 소망과 충돌할 때 믿음과 행동 사이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다. 이렇듯 가짜로 만들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탓에 당신은 조용한 절망 속 삶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다. 당신의 가치는 잘 사는 것,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나는 역시 안 된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라며 당신 내면의 기준선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가치관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슬쩍 옮겨버린다. 그렇게 사람은 종종 마음속 불편한 상황을 해결해버리는데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끌어내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다. 아무튼 밥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당신의 뇌가 알고 있는 일관성에 반하는 정체성 기만은 사람을 지치게, 더 나아가 미치게 만든다. 그런데 비단 이 자아상의 부조화를 밥 한 명의 사례로만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사실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집단 착각에 빠져 나라는 정체성을 이상한 수렁에 몰아놓고 있는 게 아닐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자.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이 진짜 원하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진짜 원하는 그 정체성에 맞춰 살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하고 있는가? 마음속으론 밥의 삶을 살고 싶으면서 코버트의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당신은 누구인가?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은 뭘까? 진정 내면이 원하는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지금부터 들려주는 저자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나의 어린 시절은 거칠고 힘들었다. 중학교 때 ADHD 판정을 받은 후 고등학교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중퇴했다. 노력을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은 이상할 정도로 전부 다 부스러졌다. 심지어 겨우 21살의 내게는 아내와 어린 2 자녀가 있었건만 나는 그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다. 베이글 가게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가장 탓에 우리 가족은 사회복지와 무료 정크푸드 배급에 의존해 살아갔다. 나는 너무도 밑바닥이었기에 진심으로 모두가 나를 깔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길거리를 걸어 다녔다. 나는 자기 혐오에 빠져 내 스스로 이 사회의 부적절하고 부조화스러운 존재라 여기고 있었다. 이런 감정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정확히 나를 다른 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내 삶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나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나도 노력이란 걸 해볼 수 있다는, 나도 사람들의 존중이라는 걸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린 상태였다. 가족들의 평가는 이랬다. 그래도 너는 어릴 땐 줄곧 똑똑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이들이 점차 실망하는 표정을 보일수록 나는 더욱 비참해졌다. 그래서 그냥 나는 똑똑한 패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가능성을 날려먹은 놈. 나는 그걸 내 정체성으로 삼아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무장한 논리는 이거였다. 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으나 나는 똑똑한 패배자답게 뭘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냥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이글 가게의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는 근처 서점의 자기개발 서적 코너를 둘러보았다. 손에 집어든 건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이 쓴 자존감의 6기둥이었다. 사실은 나를 구제하고 싶었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곧장 그 책을 다 읽어버렸다. 브랜든에 따르면 자존감을 갖는다는 건 이런 식이었다. 스스로의 마음을 믿고 본인이 행복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 책에 담긴 몇 구절이 내 뇌리를 강하게 때렸다. 자존감은 인간이 존재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글은 계속됐다. 자존감은 궁극적으로 오직 내면에서 비롯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자존감을 외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에서 찾는다면 당신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늘 집착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 가치의 핵심이라고 나는 늘 생각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심리학자는 그 반대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설령 어떤 나쁜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해도 그것은 오직 내 탓일 뿐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내가 지금 겪는 비참함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나였던 것이다. 정확히는 내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는 내 믿음이 문제였다.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은 내가 실패자로 태어나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 인생이 꼬인 패배자가 아니라면? 그렇다. 나는 내 신념과 가치관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사람이 자기 기준을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며 사는 게 자존감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게 스스로를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아주 힘든 길을 돌아오며 배웠다.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행동해본 적 자체가 없던 나는 일단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놀라울 정도로 큰 치유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글을 쓰면서 내가 묵살하고 살았던 것들을 향해 질문을 던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저 잊어버리기 위해, 애써 묻어두기 위해 그렇게도 애를 썼건만, 이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면 그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사실 나를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렇게 나는 마치 허물을 벗는 뱀처럼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낡고 조화롭지 못한 똑똑한 패배자의 삶을 내다 버렸다. 그 가죽 아래는 새로운 나의 모습이 있었다. 나는 자기 신뢰를 회복했다.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조용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내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내 외적인 조화를 갖추는 것, 이것뿐이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본인의 개인적 가치를 알아채고 그에 맞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더 큰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 즉, 본인의 잠재력을 세상에 온전히 실현해내는 자기 실현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 그렇게 나는 내 가치와 내 외면을 맞추기 위한 첫걸음으로 검정고시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을 전공했다. 최우수 졸업생이 되었고 마침내 하버드대 대학원생이 되었다. 베이글 가게에서 인생 바닥을 쳤다며 한탄한 지 11년이 지나고 나는 하버드대 가운을 입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만약 11년 전에 똑똑한 패배자에게 나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그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욕했을 것이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정직해져 보라. 사실 이건 당신이 가장 쉽게 무시하는 부분이지만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와 우리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결론이다. 오히려 성공은 매우 깊숙한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성공의 의미에 대해 2사람 이상이 같은 답을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실제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요소는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지문처럼 개별적이고 고유한 속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완성된 성취감을 얻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잘 해나가는 것, 말하자면 조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뭐가 됐든 상관없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라.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일에 20% 이상 시간을 더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포퓰레이스 연구 결과 수입이 50% 늘어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확신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경향이 무려 3배씩 줄어든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너무 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사회적 압박에 덜 민감해지고 자존감이 자람에 따라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까지 증진된다. 즉 심리적인 면역 체계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울, 불안, 섭식장애에 빠질 위험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사실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일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저 내 외면을 같은 모습으로 맞추면 된다. 이게 전부다. 사실 이건 역시 연습을 하면 그냥 당연하게 된다. 마치 주방 서랍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나서 자신감을 얻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확신이 완성된다. 지금 당신이 진정 바라는 모습과 현재 모습이 너무 달라서 괴리감을 느끼는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자. 진정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당신이 원하는 당신 모습을 찾아볼 생각이 진짜로 있느냐는 말이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믿어라. 당신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해보라. 부디 당신을 위해 행동하라. 당신을 위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라.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한 당신 말고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